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무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부가 된 지도 벌써 10년도 더 넘었네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5살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집안에 어느 정도 돈이 있던 사람이었고 본인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저에게 당신이 아직 어려서 그 나이에 누릴 것들을 내가 혹시나 막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서 결혼하자 얘기를 하기까지 많이 망설여졌지만 빨리 당신과 함께 결혼해서 더 행복할 날들을 꿈꾸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고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혼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결혼을 해서 당신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게 있다면 내가 그보다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어린 나이라면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저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었기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시부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남편이 계속 설득해서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계획도 제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배려해주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여름 휴가를 가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이 잡혀 2박 3일 정도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계약건이 있는데 왠지 다시 잘 될 것 같다면서 본인이 꼭 다녀와야 되는 출장이라고 미안하지만 휴가는 계약 마무리하고 와서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필요한 짐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짐들을 챙겨서 출장을 다녀올 수 있게 준비를 했고, 남편은 제게 입맞추며 잘 다녀오겠다고 다녀와서 우리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출장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시간쯤 되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인데 남편분이 사고가 나서 지금 위급한 상황으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손, 발이 떨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시부모님과 함께 울면서 남편이 있는 병원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고 시아버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 죽음의 원인이 저라며 남편의 죽음을 저의 탓으로 몰아갔습니다. 반대하던 결혼 꾸역꾸역 하더니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남편 죽음에 대한 원망을 저에게 쏟아내셨어요. 마음의 상심이 크시니 모든 걸 다 감내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흔적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이렇게 나에게서 가족이 떠나갔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남편 재산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셨고, 시아버지께서 다 필요 없으니 앞으로 평생 마주치지 말고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재산과 사망보험금으로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가족들 품을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상경한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하숙집을 생각했습니다. 워낙 이몬에 얹혀 살면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식사는 제가 최대한 담당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반찬하는 걸 좀 더 배워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고서 살고 있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숙집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내는 방을 제외하고 5명이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나이가 어렸던지라 25살 나이 학생들까지 받았었고, 제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사회 초년생들까지 지낼 수 있게 26살까지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했어요. 나름 어린 나이에 운영하던 하숙집이라 제 스스로가 나이를 정해놓고 사람을 받았습니다. 벌써 하숙집을 운영한 지도 10년이 지나가네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가까이 지내고 식사도 챙겨주면서 정말 제 가족같이 보살폈습니다. 집에서도 친구들도 이제 그만 다른 사람 만나도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많이 했고, 여러 남자들이 많이 다가왔었지만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다 거절했었어요. 그냥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숙집을 하면서 많은 하숙생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도 못 느꼈어요. 가끔은 10대 아이들이 하숙집에 올 때가 있습니다. 가출을 해서 온 거죠. 그런 아이들을 안 받아주면 분명 다른 곳으로 가서 나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하숙집에 받아줘서 끼니도 챙겨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한순간의 이탈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나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숙집을 하면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10대 아이들이 왔을 때는 정말 자식을 키우는 느낌이 들었었고, 다른 하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모, 이모 하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숙 생활을 하면서 잘 돼서 나가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하숙집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청년 때문에 마음이 너무 흔들리면서 심란합니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식사를 챙겨주면서 저도 같이 먹는데 청년과 둘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정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청년도 저와 같이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 얹혀 살다가 바로 군대를 다녀오고 1년간 대학 생활을 하다가 휴학하고 일을 하면서 등록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가격에 식사 제공까지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랑 같은 처지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저도 제 상황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같은 아픔을 안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알게 모르게 의지하고 다른 하숙생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서뿐만 아니라 가끔씩 둘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밥을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서로의 생일날이면 선물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뭔가 가족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로도 느껴졌습니다. 어린 하숙 청년을 두고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제 자신도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이런 제 마음과 하숙 청년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조금씩 하숙 청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뭔가 저를 더 아껴주고 챙겨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하숙 청년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보통 식사를 차려서 다 같이 먹거나 하는데 식사를 차려주고 그냥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하숙 청년이 보이면 최대한 피하고 하숙 청년이 오랜만에 영화나 보러 가자고 얘기할 때도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하면서 피하다 보니 하숙 청년도 제가 일부러 피하고 있구나 느껴졌나 봐요. 하숙 청년은 어느 날 저를 붙잡아 세우더니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자기 일부러 피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숙 청년이 제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다고, 자기가 느낀 이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을 저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도 여태 다른 남자는 관심에도 없었는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 청년에게는 왠지 모르게 계속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였고 가끔 둘이 나가서 영화를 보거나 할 때면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들어 설레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품 안에 안겼을 때 차마 밀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애써 지금 이런 감정을 갖는 건 그냥 내가 엄마 같고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으니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얘기하니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안다며 여러 번 고민하고 또 고민해본 끝에 저에게 용기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게 나니 본인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사실 처음에 본인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제가 여자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제가 생각이 나고 웃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러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고요. 우리 같은 마음 아니냐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숙청년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입을 맞춰오는 하숙청년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하였고 키스가 끝난 후 하숙청년은 저를 보더니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면서요. 저도 하숙청년에게 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관계로 발전을 했고 저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비밀로 하숙청년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연인이 되기 전에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막상 연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데이트를 할 때에도 하숙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하숙집과 떨어진 곳에서 주로 데이트를 하였고 주로 모텔을 가서 사랑을 나눴지만 가끔 하숙생들이 늦거나 할 때에는 하숙집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주책맞게 이래도 되는 걸까 싶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와의 관계라 그런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를 다 풀어내듯이 그렇게 저희는 매번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키스만 해도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끔 그의 품 안에 누워 잠이 들 때면 너무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리지만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의젓하고 믿음직스러웠고 항상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왔던 저에게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느 연인들처럼 기념일도 챙겨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나눌 때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몸과 마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고민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연인으로 지내다 보니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나이 차이에 대한 실감이 많이 나더라고요. 고민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괜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창창한 청년의 앞길을 내가 맡고 있는 거겠지 하면서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했습니다. 10년이 넘어 다시 느끼는 사랑과 육체적 욕망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정말 남편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연 상대가 너무 어린 청년이라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그 청년의 앞날을 위해 여기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이 되네요. 헤어지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겠지만 놓아주어야겠지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커리어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살에 부모님을 두 분 다 잃게 되었어요. 저는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에게 전해 들은 말로는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여행을 가는 일이 흔하지 않았는데 여행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매일같이 일만 하셨던 부모님이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저와 시간을 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휴가를 내서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비가 왔었고 저희 맞은편으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차는 폐차를 했고 그 사고로 부모님과 상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큰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저는 그 일이 일어난 뒤 충격으로 인해 그날을 기억하지 못해요. 몸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지 현재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차를 타는 것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친척들은 저를 맡아서 키우는 것을 꺼려했고 결국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저를 맡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외할머니와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할머니께 정말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사회에 나가 할머니의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어 상고를 졸업한 뒤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처음 받은 월급은 외할머니와 레스토랑에 가서 소고기를 썰어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기회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연봉이 조금 높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던 중 6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회사 직원이었는데 업종이 같다 보니 계속 마주치게 되었어요. 남편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나서 호감을 느꼈고 남편의 고백을 받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외할머니께 소개시켰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 할머니의 첫 만남 후 남편이 집에 가고 나서 할머니가 남편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엄마 아빠가 봤으면 정말 좋아하시겠다.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같더구나. 나는 할머니 마음에만 들었으면 됐어요. 그래. 할미 죽기 전에 빨리 결혼해. 우리 손녀딸 결혼하는 건 보고 죽어야지. 그런 말 좀 하지 마. 난 할머니와 같이 살 거야.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소개할 때 결혼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던 할머니가 이상하게 이 사람과 만난 이후로 계속 결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서로 어느 정도의 안정이 되었을 때 해야 되고 남편과 저도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조금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할머니는 본인이 돌아가실 걸 알고 계속 재촉했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기둥이자 유일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에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뿐이었는데 할머니마저 제 곁을 떠나니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저를 옆에서 진심으로 보살펴주고 안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제 곁에서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며 저희는 서로의 가정사를 듣게 되었죠. 남편은 다른 얘기는 잘해도 가정사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아서 연애하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뒤로 어머님은 홀로 아들인 저의 남편을 키우며 많이 의지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남편은 아들이자 남편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동변상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더 사랑하고 아껴주다가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아는 지인 몇 분만 불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기에 결혼 준비는 빠르게 마치게 되었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어머님과 가까운 쪽으로 결정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셔서 적적하실까봐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준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난 뒤 서로의 커리어를 존중하여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하기로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저희 부부만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에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을 기쁘게 반겼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설거지 당번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을 마친 뒤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오늘 저 사람이 설거지 당번이거든요. 그건 또 뭐야? 나도 내 아들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는데 설거지를 왜 시켜? 갑자기 화를 내신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어머님을 말리며 어머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어머님 집에서 돌아오고 저희 집에서는 정막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집안일 하는 거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 우리가 맞벌이기 때문에 서로 맞춰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 어머님이 너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내가 돈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면 어머님 오신 날에는 내가 설거지 할게. 대신 어머님 가고 나서는 자기가 하면 되잖아. 굳이 저희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이 오신 날에는 최대한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어머님이 저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는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심심해서 놀러 왔다고 하시긴 했지만 혹시라도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킬까봐 감시를 하려고 오신 것으로 보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남편이 세탁기에서 빨랫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폰으로 대답을 하니 놓고 가신 물건이 있어서 다시 오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세탁실에 있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세탁실에서 거실까지 거리도 있고 어머님이 물건만 다시 가지고 가실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상 아래쪽에 지갑을 두고 가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에서 계시는 어머님에게 지갑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남편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에 있다고 했어요. 저희 베란다에는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간간히 키우고 있는 작은 텃밭까지 있습니다. 남편이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남편이 세탁실에서 빨랫감을 꺼내왔어요. 원래 베란다에 있는 건조대에 널기 때문에 거실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양이 많아서 조그만 건조대와 함께 빨랫감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 없을 땐 이렇게 남편을 부려먹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 저희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저희가 출근하는 아침에 자신의 집으로 가셨어요. 어머님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저는 어머님이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집안일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지친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 이제 좀 그만 오라고 하시면 안 될까? 그래도 그만 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말 잘해볼게. 나 일하고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하지. 어머님 눈치 봐야지. 나도 힘들어. 우선 말은 해볼게. 말을 해보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어머님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던 저도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있던 날이었어요. 겨우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간 저의 눈앞에는 어머님과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하나도 치우지 않은 상태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더군요. 제가 치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순간 열이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참던 저의 화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적당히 하세요. 어머,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뭘 했다고?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고 가시는 거 제가 혹시라도 석현 씨 집안일 시킬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야, 말을 뭐 그렇게 해.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조용히 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겠다며. 근데 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니까 편해서 그러니? 어머, 너 왜 남편한테 화를 내고 그래? 어머니, 저 식탁에 있는 것들은 왜 그냥 두신 건데요? 제가 치우라고 그냥 내버려 둔 건가요? 저 이제 지쳤어요. 이제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가정부잖아요. 내가 언제 널 가정부 취급했다 그러니? 어머님 지금 하는 행동이 그래요.
저 일도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고요. 저 사람보다 제 연봉이 더 높은 거 아시죠? 쥐꼬리만한 저 사람 월급만으로는 생활 불가능합니다. 말이 그게 뭐니? 그래도 여자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 내조를 해줘야지. 그리고 남편 연봉을 가지고 뭐? 어찌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저와 가족관계를 유지하실 거라면 지금이라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만간 이혼 서류 드릴 테니까 그 쥐꼬리만한 연봉으로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으니. 이렇게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그대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잡았어요. 너 우리 엄마가 늘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와 계시고 너 일 다녀와서 쉬지도 못하게 계속 집안일 한다고 생각해봐.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지금 친정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난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사실 편하기는 해서 좋았어. 그게 다야. 이혼 얘기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 난 이제 지쳤어. 지금 아니면 평생 두 사람 뒤치다꺼리 하고 살 것 같아. 나도 집에 오면 쉬고 싶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 이제 나에게 집은 일거리로밖에 안 보여. 난 너의 엄마도 가정부도 아니야. 어머니 똑바로 들으세요. 전 이 사람과 결혼한 거지 어머니와 이 사람 수발 들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머님이 그러고 살았겠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고 여자도 남자보다 충분히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어머니도 여자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발끈하셔서는 네가 내 아들보다 돈 더 잘 번다고 지금 유세야? 난 절대로 내 아들이 손에 물려지는 꼴 못 본다. 친정이 없으니까 보고 자란 것이 없어서 그러나 어디서 재수 없는 것이 걸려서.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그렇게 우습게 알았어요. 친정 없다는 이유로 쉽게 보셨어요? 더 이상 말을 하면 울 것만 같아서 먼저 화를 누르고 그럼 어머님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데리고 사세요. 저는 자기 편하자고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놈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마구 쏘아붙이니까 남편도 화가 나는지 저의 어깨를 탁 치더군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사람도 똑같더군요. 사람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한이 쏟아지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을 밀쳤는데 하필 발밑에 제가 퇴근하면 버릴 수 있게 친절하게도 신발장에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놨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유리그릇을 깨먹었는지 신문지에 싸지도 않고 그냥 버려두었는지 남편이 넘어지면서 그곳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깨진 조각이 남편의 무릎에 닿았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더니 저에게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길래 제가 살려고 그런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문을 열고도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거세게 밀쳐버리고 저희 집이 계단도 없는 빌라 5층인데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친정이 없으니까 저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아파 죽겠다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차에서 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핸드폰도 끄고 자고 일어나 꺼진 폰을 아침에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안 하면 이혼은 절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모두 무시하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마지막 대면을 했는데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다행히 법은 제 편을 들어주어 끝나게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남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사랑이 온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은 아니어도 며느리를 아들의 하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딸이 하나 있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6년 차예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진짜 착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남매끼리 원래 커가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동생과 저는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는데 농담이 아니라 둘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도 동생이 너무 착하니까 솔직히 제가 못되게 굴어서 동생이 운 적은 있어도 저한테 달려들거나 얄미운 짓 한 번 한 적 없이 누나인 저를 엄청 따랐던 애라서
저도 동생을 진짜 좋아해서 항상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겨줬어요. 동생은 공부에 취미가 없던 저와 달리 공부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소설 같은 걸 읽고 쓰는 걸 좋아했고 그게 직업이 되었어요. 군대를 다녀올 무렵부터는 장르소설 작가로 활동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고 동생도 초기작이라 그렇다며 돈이 안 되는 것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왜 이런 이상한 걸 하느냐고 한 소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나 장르소설이 돈이 안 되었지 지금은 엄청난 수익을 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 엄청 걱정을 했었죠. 자기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않던 동생은 저희 때문에 작가의 길을 잠시 접고 대기업에 취직을 잠시나마 했었으나 본인의 성격상 상사와의 갈등이나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며 저희에게 처음으로 작가로서 정말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려 반 걱정 반으로 허락을 해줬는데 동생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은 있었지만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 당시에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 연봉을 한 달 월급으로 들고 갈 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 몇 년째 유지되자 집에서는 동생에게 더 이상 회사에 취직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큰 단점이라면 동생의 생활은 365일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스토리를 짜내고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려야 되다 보니 가족 여행을 와서도 매일같이 노트북을 끼고 다니면서 글을 적고 어떤 날은 글이 적히지 않는다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했고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당연히 밖을 나가지 않으니 연애는커녕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만 있는 시간만 길어지니까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활이 몇 년 이어지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일단 동생을 결혼부터 어떻게든 시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으로 마음을 다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선을 보게 했지만 동생의 숫기 없는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일 때문인지 도통 부모님의 소개로 본 선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제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여자를 소개시켜줘 봤지만 만남을 2-3번 이상 이어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여태까지 솔로로 연애 한 번 못 해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허우대가 여성들이 싫어할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었죠.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동생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동생 측에서 바쁘다고 다음에 만나자며 완곡한 거절 끝에 심통이 나서 엎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안 사람들은 더욱 미칠 지경이었죠. 오죽하면 혹시나 동생 취향이 동성애자인가 싶었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사회 은둔 고립형 남자였어요. 저희가 평소에 혼자 살다가 죽을 거냐며 이리고 뭐고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며 말을 하자 동생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제가 조카를 낳자마자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조카를 보던 동생은 저희가 생각했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동생을 볼 때면 자기 작업실에 들어가 매형과 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대화만 하고는 항상 혼자서 작업하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저희가 영화를 보러 가자거나 근처에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할 때도 정말 특별할 때 말고는 혼자 집에서 밥을 먹고 일만 하던 애였는데 저희 딸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완전 자기 딸 마냥 끼고 살더라고요. 저희 딸도 삼촌을 너무 좋아해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는 외갓댁에만 오면 삼촌 방에 들어가서 삼촌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어느 날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송이 같은 예쁜 자식 가지고 싶다면서요. 확실히 동생이 진짜 조카라면 끔찍히 여겼거든요. 저희는 얼씨구나 해서 그때 동생을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시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동생을 압박하며 결혼을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드디어 마음이 가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는 동생이기에 제가 설레이고 긴장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해준 잘난 집안, 잘난 직장에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동생보다 5살 어린
이제 막 2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면 되고 너무 잘난 여자들은 데이트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간섭하려 든다고 따지고 들고 하는 게 너무 심적으로 소모된다고 그냥 결혼하면 잘할 것 같아서 이 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사랑하는 마음은 없냐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이 여자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이런 거 없냐고 물으니 동생은 살면서 그런 마음은 가져본 적은 없다네요. 그럼 다른 여자들을 더 만나보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시간 많이 허비했다고 자기 일에도 지장이라고 점점 지치니까 이 여자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 전부 다 말문이 콱 틀어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괜찮다며 고집부리던 동생은 결국 그의 집안과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그 집안에서야 저희 집안은 나쁘지도 않고 동생 연봉에 학벌까지 보더니 아주 만족스레 좋아했습니다. 동생은 저희에게 지원 같은 건 안 해주셔도 된다고 자기한테는 자기를 귀찮게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해줄 그런 여자가 아내로서 최고라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집도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남동생에게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반년 뒤 올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올케는 정말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본가 집이 불편한지 동생은 결혼 후에도 본가에 몇 번씩 찾아왔지만 올케는 한 번도 안 따라왔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요. 효도는 서로 각자 셀프로 하는 거 아니냐고 우겼다네요.